8월 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규제를 풀어서 서울 시내의 최고 50층 아파트도 들어서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조금 전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도 완료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요,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최 반장, 자, 어제 왜요? 아니, 말씀하세요. 한번 심각한 얼굴로 들어오길래요. 자,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이요, 신임 검사들 앞에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의 파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범 여권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일단 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좀 발언을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당내 네.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그건이고 반정부 투쟁 선언이다. 반정부 투쟁 선언이다. 네, 독재는 바로 윤석열 총장의 자화상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아, 본인한테 어울리는 얘기다. 네, 그러면서 윤 네. 총장의 뭐 탄핵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고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저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내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요. 네, 내일이 이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인데요. 이제 네. 이 기한에 맞춰서 이제 재판에 넘기겠다라는 거고,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이 관동훈 관건은 검사장은 어떻게 돼요? 그게 관건인데요. 과연 네. 한 검사장을 뭐 공무관계로 공소장에 적시를 할 것인지, 네. 적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수사팀이 좀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까지 이제 증거 자료를 다 뒤져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밤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죠. 갑시다. 비 피해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만 놓고 보면요, 현재 1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정부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집중호우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계곡물이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밀려 들어온 흙과 돌들이 이렇게 지붕 높이만큼 쌓였습니다. 이 집 화장실이 있던 자리는 원래 이곳입니다. 하지만 강한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수십 미터 떨어진 논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도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땅이 꺼질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무릎 높이까지 지늘길 찰 정도로 지금 물이 덮여서 저도 안전모를 쓰고 현장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어제도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8월 1일 오후부터 오늘 낮까지 누적 강수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강원도 철원이 439mm고요. 경기 연천이 405mm. 자, 405mm고요. 자, 가평이 404.5mm, 그리고 충북 충주가 400.5mm 등입니다. 자, 1시간 정도 전 이 각 지역 하천 상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연천의 사랑교 모습입니다. 흙탕물이 무서운 속도로 흐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한때 6.4m까지 올라갔던 수위는 조금 낮아져서 현재는 5m 정도입니다. 자, 다음은 충북 충주의 목계교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자, 어제 한때 4m까지 올라갔던 수위는 현재 3.7m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한강 잠수교 모습 보시겠습니다. 잠수교는 여전히 강물에 잠겨 있습니다. 한때 수위가 8.7m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조금 내려가서 6.8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어제보다 커졌습니다. 자, 오늘 낮 집계로 1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부상도 7명이나 됩니다. 자, 경기도 가평 펜션 사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일가족 3명이 이 결과적으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펜션 갈기동 건물 뒤쪽 호명선에서 수소가 흘러내려 건물을 덮친 사고입니다. 스카이 라운지에는 2개 동의 건물이 있는데 객실동은 피해가 없었고 관리동 117제곱미터에 대해서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흙더미와 건물 잔해가 앞으로 쏟아집니다. 어제 오전 10시 37분쯤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을 덮친 산사태의 모습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 사고로 펜션 주인 60대 여성과 딸, 손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재민 수는 629세대 1,025명입니다. 자, 어제 555세대 865명의 비에 크게 늘었는데요. 이 집중호우로 침수 지역이 늘어난 탓이 큽니다. 산사태가 나서 거기 배수로 막히니까 그 물이 일로 합류돼갖고 더 빨리 들어온 거죠. 어차피 비가 많이 오면 들어오는데 그게 합류돼갖고 빠른 시간에 들어온 거죠. 네, 시설물 피해 등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2,562건에서 2,958건으로 40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농경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8배에 달하는 5,751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우스 안에 그 살림살이부터 뭐 다 물이 잠겨갖고 또 작물 숨은 것도 다 피해를 본 거지. 여기 특수작물을 하니까 오이 하니까 오이 농가들은 다 피해를 본 거예요.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 복구에 나서 국민 불편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정부의 집중호우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영향까지 받으며 내일까지 최대 500mm의 물폭탄이 예상된다고 하니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매우 걱정이 큽니다.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자, 문제는 여전히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시간당 50mm에서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폭우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이후에도 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이 하구핏이 오늘 새벽 4시에 중국 북동쪽 해안에 상륙했는데 자, 태풍이 몰고 온 많은 양의 수증기가 우리나라 장마 전선과 맞물리면서 이번 주 중반 이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현재 인명피해 양상을 보면요. 상당수가 산사태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산사태 방지 작업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이 산사태를 미리 감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잠깐 산사태 감지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이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샘솟기 시작하면 이 산사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땅속에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에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땅속 지하수 흐름이 변화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산사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바람이 세지 않은 상황에서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또는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는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는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자, 갑자기 산허리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자, 집중호우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크게 늘어 내일도 폭우 내릴 듯. 이번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 반장이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징후 있잖아요. 좋은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까지 이제 비가 예보가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기상청이 시간당 120mm가 올 수 있다라는 예보를 했습니다. 기상청 사상 처음 그렇게 많이 예보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120mm는 지금 태풍으로 인한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올 수 있다는 게 이제 기상청의 예보 상황이고 어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그 액수라든지 피해자라든지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망자도 많이 늘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어제 정부의 공식 집계 이후에 가평 펜션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늘었고요. 어제 충남 아산에서 맨홀 작업 중에 실종된 50대 남성도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75살 남성 역시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정부 집계에 따르면 14명이 숨졌고 1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부상도 7명입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내일 새벽이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고 반장, 지금 이재민도 상당히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날간 발생한 이재민은 모두 629세대 1,025명입니다. 어제 1,000명이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침수 지역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민 대부분은 충북과 경기 지역인데요. 자, 충북과 경기가 각각 555명, 또 391명입니다. 자, 이재민 일부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또 상당수는 지역 경로당과 체육관 등에 남아서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또 주택 800여 채와 축사와 창고 500여 곳 등 사유시설 피해도 잇따랐고요. 도로와 하천, 저수지 등 공공시설도 1,40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신 반장, 지금 정부가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을 포함해 신속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그치는 대로 이 조속한 피해 복구에 나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면요, 피해 지역은 재난 피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그리고 금융이나 의료상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 시설 복구 그리고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등 지역 난방 요금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별도로 이 폭우 피해가 집중이 된 경기도와 충북도 일대에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예정됐던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제 정치부에서 했고요. 오늘은 오후에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폭우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그런 자리였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경남 양산에서 청와대로 어제 복귀한 문 대통령은 오늘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주문한다면서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 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 침수 위험 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 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점검과 인명 구조, 응급 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맞는 진단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내일 새벽쯤에 이제 기상청이 사상 첫 시간당 120mm의 비가 올 수 있다는 예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 200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예고 없이 열어서 주민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마 조 반장은 기억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제 북한이 우리 측의 통보 없이 무단으로 지금 댐 방류를 또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한 남북 실무회담에서 환강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우리 측에 통보도 없이 환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 수문을 지난달부터 3차례 개방해 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를 한 건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재해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정치 군사적 냉각 국면으로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폭우로 강원도 전방 철책이 넘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던데 맞아요, 신반장? 네, 맞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전방부대 관할 철책 일부가 넘어져서 지금 현재 군 당국이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너진 철책 길이를 모두 합하면 한 1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군 관계자는 이 전방 지역 군부대가 관할하는 수십 곳의 철책 일부가 전도돼서 국방부와 육군이 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경계 감시 장비는 이상이 없도록 조처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이 북한 황해도와 강원도 등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대인 살상용 목함지뢰 등이 남쪽으로 떠내려올 것에 대비해서 해당 지역 부대에 주의와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 중부지방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이제 피해 상황을 하나씩 얘기해 봤는데 남부지방에는 무더위가 극성이라면서요, 최 반장. 네, 남부지방은 사실상 장마가 끝난 상황인데요. 이 중부지방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것과 달리 이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자,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서 매우 덥고 또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밤중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소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많은데요. 자,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 일부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지만 더위를 꺾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이군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집중호우 상황을 점검해 봤는데 지금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요.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좀 내릴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나가 보니까 지금 아직은 비가 안 오는데 오늘 밤부터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비 피해 없도록 정말 대책 마련에 저희가 모두가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크게 늘어 내일도 폭우 내릴 듯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수도권에 13만 2천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부지 개발은 물론이고 공공 재건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활용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 물량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부동산 관련 얘기들을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네, 한주 전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과부터 해야 했습니다. 22차례의 부동산 대책 끝에 돌아온 건 서울 아파트 연일 최고치 갱신이라는 아쉬운 성적표였죠. 전세값은 더했습니다. 오르는 건 둘째치고 아예 매물이 싹 사라졌습니다. 전세가 피해. 최근에 한 5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보여드릴 게 없어, 물건 자체가. 더 가물었고요.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자 일단 킵하고 추이를 보거나 아예 높아진 세금만큼 전세값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또 그간 물량은 충분하다 호언했던 정부도 공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네, 이제는 규제와 공급이 같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런 배경 아래 정부가 오늘 수도권에만 13만 2천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7만 가구의 물량을 포함하면 총 2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건데요. 핵심은 공공기관과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신규 택지를 마련하고 3기 신도시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제시해 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신규 부지는 어떻게 마련할까요? 우선 이번에 포함된 유일한 그린벨트 테린 골프장 부지에 10,000가구를 짓고요. 또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합니다. 정부 과천청사 일대와 강남권인 서울 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그리고 마포구 상암동의 DMC 서부 면허시험장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 고경위관 이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지방조달청 정부 과천청사 국립외교원 유효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신규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럼 용적률을 높이는 게 답이 될 수 있겠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서 5년간 총 5만 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에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만드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입니다. 일단은 규제를 풀어줍니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높이고 35층으로 묶인 층수 제한도 50층까지 올리고요. 그렇게 해서 늘어난 공급량 중에 일정량을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체납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현된다면 압구정 잠실 등지에선 50층 이상 높이 올라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재건축도 하고 공공 물량도 늘리고 일석이조인가 싶지만 이게 실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재건축 조합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물량이 전부 공공으로 회수가 되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었죠.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그러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서울에 모두 93개 사업장이 있고 약 26만 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약 20% 정도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해서 5만 호를 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임대차 3법 중 남은 법안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등 정부 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통합당의 반대 토론 등 오늘 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바로 뒤에 최 반장이 자세히 전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세제에서 공급까지 종합대책의 틀은 완성이 된 셈인데요. 특히 공급 정책에 있어서 정부 여당은 공공주택 확대가 답이라는 인식이 아주 확고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하여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또 조금 더 살기 좋은 것으로 이렇게 조금씩 꿈을 키워가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월세가 왜 나쁘냐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현실을 모른다라는 공분을 자아낸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인식과 또 입지의 한계, 지나치게 작은 평수 등으로 이 시장에서 외면받곤 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몇만 가구 숫자 맞추기식의 공급이 아니라 적절한 인프라를 갖춘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양질의 공공주택이 아닐까요? 자, 정부의 공급 대책이 이런 기대를 반영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도권 13만 호 공급, 50층 공공 재건축, 부동산 세제 공급 대책 완성입니다. 저희가 어제 정치부회의 때 오늘쯤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발표가 됐죠.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바로 발표가 됐고요. 자, 공공 재건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고 아까 제 신반장 설명을 들어보면은 서울에 50층짜리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많이 바뀔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오늘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 신 반장이 핵심적인 얘기 했지만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수도권에 13만 2천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또 부동산 관련한 법들이 있죠. 세법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공급 대책도 발표됐고 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법까지 감안하면은 공급과 규제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추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이번 공급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공급의 규모고요. 그 다음이 공공 재건축이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정부가 신규 부지 확보를 통해서 13만 2천 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자, 애초에 이 두 자릿수 공급이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을 깨고 정말 더 많은 숫자의 이 규모가 있는 공급을 내놓은 겁니다. 뭐 일각에선 이를 두고 마른 수건 짜내듯 만들어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하던데, 자, 이번에 포함된 유일한 그린벨트죠. 이 태릉 골프장 부지에 10,000가구를 짓고요.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에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 과천청사 일대와 강남권인 서울 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마포구 상암 DMC, 또 서부면허 시험장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재건축에 대한 파격적인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가 눈에 띄는데요. 신규 택지 발굴만으로는 시장을 만족시킬 만한 파급력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단지 내 재건축 조합이 LH나 SH 등 공공기관을 시행에 참여를 시키면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최고 수준인 500%까지 보장을 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주택의 절반 이상을 떼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일종의 인센티브로 받고 그걸로 얻는 수익을 공공에 내놓으라는 일종의 그런 개념이죠.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표에 따르면요. 그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를 하고요. 기부 체납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 분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까 이제 신 반장도 발제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건물을 높이 크게 지을 수는 있죠. 이제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으니까요. 하지만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얼만큼 참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네. 정부가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향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현재 서울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 소위 그러니까 재건축을 노리는 사업장이 93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구 수로 이걸 환산을 하면요. 26만 가구인데요. 자, 이들 가운데 약 20%가 이 공공재건축에 찬성한다는 걸 가정에서 5만 가구로 산정을 한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부의 추천인 거고요. 실제 참여 여부는 현장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네, 그동안 이 서울 시내 아파트는 최고 층수 35층이라는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마련한 2030 서울 플랜 그리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 송파구 잠실의 주공 단지 등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층수를 50층까지 올리려다가 이 규제에 막혔던 겁니다. 네. 다만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층수 제한 규제를 피하게 되면서 주변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말로 행정도시 이전, 그린벨트 개발, 용적률 상향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은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정부 공급대책 발표 후에 서울시가 별도의 자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 서울 플랜 틀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건데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나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발표한 용적률 500% 완화,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 이렇게 한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이 권한이 서울시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와 서울시 간의 추가적인 논의, 조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린벨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 아까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홍남기 부총리가 태릉 골프장 외에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분명히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진행된 국회 본회의 상황은 잠시 후에 이제 최 반장 발제 때 제가 짚어볼 건데 어차피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핵심적인 내용은 조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오늘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부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된 거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요. 이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금 이 국장 설명 들은 것처럼 오늘 포인트는요. 멋멋에 이 세금 관련 다 법안들입니다. 자,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 증여하는 전 과정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인데요. 우선 이 소득세법은 이 재석 190명 중 찬성 188명, 또 법인세법은 187명 중에 185명, 종부세법은 188명 중에 186명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고 이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표결 전후에 여야의 열띤 찬반 토론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10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그런 이제 부동산 3법이 이제 통과가 됨으로써 이제 입법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통과된 세법 개정안 내용을 간단히만 좀 짚고 갈까요, 그래도? 네, 일단 이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증가세율을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또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 인상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 1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요, 양도세율 70%를 적용하도록 했고요.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 시에는 6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 것이 골자입니다.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 최대 3.2%에서 6%로 상향한 게 핵심입니다. 한 세대 한 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2.7%에서 3%로 세율을 상향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은요. 이번 세법 개정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이 다주택자 그리고 초고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그 핀셋 증세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 야당은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일단 다주택자와 법인은 물론이고요. 1주택자도 종부세 인상 영향을 피할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1주택, 다주택, 법인할 것 없이 종부세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을 전망입니다. 물론 다주택자에 비하면 1주택자의 상대적 부담은 좀 적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세법 개정안은요.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죠. 고 반장이 이제 세법에 상당히 밝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갑자기 제가요? 아니, 갑자기 옆에 있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네. 항상 갑자기 저한테 항상 이러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가까우니까. 예? 자리가 가까우니까. 자리는 가까운데 사이는 별로 가깝지 않잖아요. 이거 상당히 예민한 얘기인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돼요? 농담입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끝나고 다시 얘기합시다. 자,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요. 최 반장, 저하고 좀 가까운 최 반장. 지금 이제 전세가 끝나고 이제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선 한창이잖아요. 네, 저는 몸은 멀지만 마음은 네,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네. 네. 자, 최근 여당 일각에서 월세가 왜 나쁘냐, 월세도 좋다 이른바 월세 옹호론이 나왔었죠. 시작은 서울시 부시장 출신 윤준병 의원입니다.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거나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한 거죠. 또 전세가 있어서 서민이 고통받는다라는 주장을 편 의원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그 이자를 낼 거 아닙니까? 적절한 이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제도입니다.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도대체 월세 시세와 대출 금리를 알고나 하는 얘기냐 하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좀 알아야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예전처럼 월세 또는 임대차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이 지적을 한 건 아닌가 싶은데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조금 뭐 깊숙이 들어간 얘기이긴 하지만요. 월세 전환율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비교하면요. 전세자금 대출이 좀 이득 아니에요? 네, 방금 뭐 국장 뭐 훨씬 말씀하셨지만 이득이죠?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보증금 대신에 월에 얼마씩 받아야 하는지를 규정한 건데 현행 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4억짜리 전세를 만약에 보증금 2억에 월세 얼마 이렇게 반전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이 전환율에 맞춰서 월 67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건데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훨씬 비싸죠. 그리고 또 보증금을 낮추면 이걸 더 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 거죠? 네, 뭐 어제 법사위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직 뭐 정책으로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현행 기준이 지난 2016년에 정한 거고요. 현재 0.5%의 기준금리에 3.5%의 가중치를 더해서 4%가 된 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가중치를 낮춰서 월세 수익률을 낮추면 그럼 뭐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되는 게 좀 줄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전환율은 신규 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서 뭐 효과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임대 계약을 맺을 때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전세 세입자와 이 계약이 끝난, 그러니까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임대인이 월세로 아예 바꿔서 내놓을 때는 이 기존 전세금이 얼마였는지가 기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에 월세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 발표됐던 이제 국정원 인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저희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국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차장이 이제 탄생을 했죠. 이제 3차장에 김선희 정보교육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고요. 2차장은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리죠. 기조실장에는 박선원 국정원장 외교안보 특보가 이제 지명이 됐는데 그 노무현 정부 때 통일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상하이 주재 총영사를 지냈죠. 보통 우리가 그 뭐 자주파냐 동맹파냐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자주파의 뭐 대표적인 뭐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그런 뭐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뭐 조금 전에는 이제 경찰 고위직 인사도 발표가 됐는데 경찰청 차장하고 서울경찰청장 등의 뭐 자리가 임명이 됐는데 이름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겠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적어놨는데 지금 아까 쑥 지나갔는데. 그러신 줄 알고 말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13만 호 50층 공공 재건축으로 부동산세법 본회의 통과까지 제목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관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포함해서 공수처 후속 3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각 법안마다 반대 토론에 나섰고 여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이 주도한 각종 법안 처리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은 정당한 정책이고 공수처법은 시대적 과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을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도 보셨듯이 국회는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그리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후속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이 본회의장 자리는 지켰습니다. 소위 윤희숙 효과의 파급력을 맛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나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입니다. 네, 라고 시작하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여러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반대하는 법안은 비록 막지 못했지만 메시지만큼은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막말, 몸싸움은 그 순간뿐이지만 이 토론과 공감은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통합당은 오늘도 제2의 윤희숙을 내세우자라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법안별로 반대 토론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엔 유상범 의원이,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안 중 종부세법 등 일부엔 추경호, 류성걸 의원이, 또 지방세법 등엔 박수영 의원이, 그리고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법안엔 김희국, 송석준 의원이 등판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5분 자유발언자로 전주의 김선교, 한무경 의원이 나섰는데요. 제2의 윤희숙이 나올 수 있을까요? 판단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자, 본회의에서는 이렇게 통합당이 윤희숙 효과를 노리긴 했지만 그에 앞선 법사위는 아니었습니다. 대화와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고성과 공방이 난무했는데요. 법사위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체계 자구심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됐습니다. 앞서 문체위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소위 고최숙견법을 통과시켰죠. 자, 통합당은 민간단체에 조사권을 준 전례가 있다며 문체부 소속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어떻게 법안의 핵심을 바꾸자고 할 수 있냐? 그런 요구 자체가 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반 상식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법사위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법사위가 이렇게 굴림해도 되는 거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20대 때 100kg 발언 내용 한번 보고 해. 어디서 국민들 앞에 쇼하고 있어? 아니 정말 거기서 하지. 20대 때 100kg 발언 한번 보고 와서 그 이야기해. 논리가 달리니까 소리 지르지. 논리가 달리니까. 자, 특히나 통합당은요, 이 문체위가 충분한 논의 없이 또 부실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이것을 바로잡는 게 바로 법사위의 역할이라고 했지만 그러한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시급하다고 던져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 법사위에서 이렇게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서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법이에요. 다른 상임위를 모독하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상임위원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여기서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법사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독을 느낍니다. 자, 이런 공방 외에도요, 법안 심사를 하기 전부터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여당을 향한 성토도 쏟아졌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 여당이 부동산 관련법을 앞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주장을 쏟아냈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하루 종일 회자가 됐습니다. 저는 여당의 법사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지를 주말에 좀 새삼 알게 됐습니다. 자, 우선 여기 세 분 나와요. 네. 네. 네,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은 자제해 우리 주세요. 법사위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이분도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목한 이분, 이 김종민 의원인데요. 당사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들어보시죠. 우리 저 현장에 없었죠? 아니 내가 민주당에 합동연설에 내가 왜 가? 지금 조수진 의원이 발언한 저 내용은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고 이거 국어 문제예요, 국어. 네, 갑자기 왜 국어 문제냐고요? 이 다른 후보들, 이날 연설에서 다른 후보들, 즉 과방위, 행안위 등에 속한 다른 후보들은 경남을 위해서 이 상임위 차원에서 돕겠다는 취지로 연설을 했는데 이 김종민 의원 자신은 법사위라서 오히려 지방자치와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일종의 반어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조수진 의원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게 상임이 아니고 발언하면 바로 허위사실인 거야. 내가 무슨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건 뭐야? 그러니까 보도가, 아니 보도 인용하면 다 되나? 언론 보도가 다시 사실이나? 아니 언론 보도가 다 사실은 아니잖아. 아니 김종민 의원은 한명숙 사건, 대법원 확정 사건도 뒤집으려고 하잖아. 예? 저는 맥락을 다 봐야지.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합당 제2의 윤희숙 전략, 부동산법, 공수처 후속법 통과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공수처 3법도 다 이제 통과가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서요. 조금 전은 아니네. 1시간 전쯤에 산회를 했죠. 지금 이제 통합당 의원들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최 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찬성 토론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야 의원들 간에 뭐 일종의 토론 배틀이 벌어진 거죠, 법안장. 네, 일단 오늘 이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요. 이 네. 공수처 후속 법안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안 앞서 말씀드렸던 이 11개를 포함해서 모두 18개 안건입니다. 통합당은 이 법안들과 관련된 각 상임위 소속의 이 반대 토론자를 1명에서 2명씩 정해서 발언에 나섰는데요. 자, 먼저 이 공수처 후속 법안들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법사위 소속의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첫 번째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자,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삼권 분립 원칙을 침해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와 감시, 감독에도 자유롭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해당 법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역사에 남는 학생운동을 하시며 독재에 대항하여 민주화 투쟁을 하였습니다. 법사위에서, 기재위에서, 행안위에서, 운영위에서, 국토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투쟁했던 독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발언한 유상범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배우 유호성 씨 친형이고요. 네, 그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요, 공수처에 반대하는 것으로 또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측면이 조금 있긴 한데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김혜재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로 요청된 공수처 출범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유상범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미 특별검사 등 유사한 권한을 가진 제도가 있다면서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자신도 과거엔 공수처에 반대했지만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반공수처주의자였고 반검경 수사권 조정주의자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공수처법을 반대해달라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해달라고 설득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공수처 반대에 대한 제 소신을 접고 찬성 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 반장, 지금 이제 공수처 관련한 후속 법안은 다 통과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반대 토론에는 나섰지만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3개 법안과 규칙은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통합당 소속이었다가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인 홍준표, 김태호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기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지는 데 그쳤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마치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서 날치기 법안 처리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이제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다루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법 얘기도 간단히 했죠.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 이제 법 내용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쪽은 투기를 막기 위한 그런 법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통합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통과된 법안들이 부동산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이 과정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득세율의 경우에는 2주택자는 현행 최대 3%에서 8%로 3주택자 이상은 12%로 올라갑니다. 양도세 중과 방침으로 증여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현행 3.5%에서 12%로 증여취득세를 중과시켰습니다. 또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부터 인상이 되는데요. 2주택자는 최대 3.2%에서 최대 6%로 2배가량이 높아집니다. 최고 세율이 6%가 됐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통합당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추경호 의원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월세 값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신에 지금은 취득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을 크게 내려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야 할 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요, 뭐 과세 정책이 아니라 맞춤형이다. 뭐 아까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핀셋 정책이다라는 입장인데요. 박홍근 의원은 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체 국민의 0.99%에 불과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규제 없이 공급 대책만 시행을 한다면 오로지 오히려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데 대한 기여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즉 이번 종부세법은 실수요자에게 오히려 이 주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 종부세법 찬성 토론을 하면서 이 고가 아파트의 산들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가 없다. 다만 부동산 값이 올라도 세금만 열심히 내라라고 찬성 토론을 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당이 부동산 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오히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수 정당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찬성 토론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 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자, 용 의원이 말한 첫 문장, 저는 임차인입니다. 많이 들어본 그럼요. 표현이죠. 지난 주말 그렇죠. 회자가 네. 계속 됐던 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주에 했던 발언입니다. 동일한 발언인데 당시 윤 의원은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 보상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면서 관련법에 반대했다면 오늘 용 의원은 완전 반대죠. 임차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장은 같지만 프레임은 완전히 다른 거군요. 네, 자, 이 밖에 다른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들에 대해서는요. 정리 잘하는 고반장이 한번 얘기해 보죠. 제가 세법은 몰라도 정리는 잘합니다. 그렇죠.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뭐요?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수도권 민간 택지 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거주자는 무적으로 이 최대한 5년 동안 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소위 로또 청약 등 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고요. 자, 이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이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 이 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법률을 좀 보면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그런 법안도 오늘 통과가 됐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질병관리를 전담하는 독립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요.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된 정부 조직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차관이 1명이지만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게 됩니다. 이 밖에도 체육인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최숙현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 소식은 저희가 자세히 전했는데 외통위 관련한 얘기를 못했어요. 어제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어제 외통위를 통과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됐는데 3개월 뒤로 일단 처리가 미뤄진 거죠. 여기 포함된 법안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인데요. 네.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최장 90일 동안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위해가 되는 이 대북 전단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맞섰는데요. 외통위원 21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2명이어서 표결에 붙인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또 다른 국회법에 따르면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당 외통위원 7명에다가 국민의당 이태규 또 무소속 김태호 의원 등 2명의 요구로 안건조정위가 성립이 돼서 넘어간 겁니다. 여야 6명으로 구성이 되는 이 조정위에서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대북전단 금지법 자체가 처리 자체가 좀 공존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제 외통위 토론에서요.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는데
통합당 태용호 의원의 발언 때문이었죠, 최반장. 네, 뭐 탈북자 출신이죠. 통합당 태 의원은 이 북한과 비교를 해가면서 현재 정부 여당이 뭐 추진하고 있는 입법 절차를 문제를 삼았는데요. 그러자 이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그 다음 4월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을 만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여정이가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고속도로 이걸 만듭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당에서 역점을 들여서 한 법위원 발언을 우리 당 전체 의원들이 왜 김정은을 도와주려고 이런 법을 만드느냐 이렇게 매도해 버리시면 어떻게 이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자, 이날 외통위에는 이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이 전수미 변호사가 안건심사 관계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 대북단체가 뭐 미국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뭐 유흥비로 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북전단 살포 행위 역시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는 뭐 돈벌이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도 했었고요. 자, 아울러 뭐 북한 인권단체에서 근무를 하던 2005년에서 7년쯤에 탈북민 출신 단체 관계자로부터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변호사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향후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전 변호사는 그런 점을 언급하면서 이 북한 출신 인사들의 뭐 삐뚤어진 성 인식 등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1시간 전쯤에 산회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찬성 토론, 반대 토론 얘기는 했는데요. 본회의 막바지에 여야 의원들의 자유 발언이 있었잖아요, 최 반장.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오던데 뭐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나요? 네, 뭐 아까 그 용해인 의원도 언급했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좀 패러디한 연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예전에는 월세를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전세를 선호했다. 이 전세가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뭐 국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밝혔고요. 우려하는 것처럼 전세가 쉽게 그렇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통합당에서는 한무경 의원이 나섰는데요. 자, 여당이 윤 의원의 임대인이 임차인이라는 윤희숙 의원이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윤 의원의 메시지에 대한 오류를 찾지 못하니까 오히려 뭐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눈길 가는 포인트가 많이 있네요. 내일 직접 좀 영상을 보면서 좀 추가로 얘기를 해보면 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통합당 반대 토론했지만 종부세 최대 6% 공수처 3법 통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지난주 돌연 취소했던 검찰 인사위원회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모레 검찰 고위 간부들의 승진과 전보 인사를 논의하기로 한 거죠.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뒤 두 번째 인사인데 이번 인사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는 6일 열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입니다. 현재 검사장급만 11석이 공석인데요. 빈자리는 사법연수원 27기와 28기가 채울 걸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 대상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었는데요. 윤 총장 입장에선 목에 가시지만 추 장관 입장에선 훌륭한 견제 수단입니다. 한때 고검장 승진설이 돌았지만 윤 총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위임시킬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번 인사를 앞두고 껄끄럽지만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인사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인사 땐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사 의견을 내달라, 인사안을 보내라, 입장문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추 장관, 추다르크란 별명답게 윤 총장과 협의를 패스하고 청와대에 검찰 인사안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윤석열 사단의 해체였습니다. 추 장관의 파격 인사는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경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항명이다, 숙청이다,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가 오갔습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노력화입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도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발언이 불씨가 됐습니다.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이 발언을 놓고 일반론을 이야기한 거다. 말 속에 뼈가 있다.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반색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된다면서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 별도의 논평까지 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글부글 끓는 모습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지만 당 안팎에서 거침없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다.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 날을 세웠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총장이 이번 발언으로 정치권에 한 발을 담그게 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나온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총장이 13.8%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여권 후보 가운데 1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추미애 장관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2.1%로 여권 주자 가운데 3위였습니다. 추 장관이 지휘하는 이번 검찰 인사가 끝나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 조직 내에도 고립무원 신세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발언으로 여당의 압박도 한층 거칠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 발을 정치권에 담갔다는 평가를 받은 윤 총장. 정치권에 도는 이야기 중에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망론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요즘 성폭력 문제에 부쩍 관심이 커졌죠. 미래통합당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타깃은 최근 물의를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이 박원순 전 시장에까지 저희 지자체 장들에 대한 장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들, 연약한 여인들에 대해서 행한 여러 가지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약한 여인이란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최근 통합당 성폭력 특위의 외부 전문가로 합류했죠. 경기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보다 적절히 젠더 감수성을 갖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더 젠더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생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젠더 감수성이야 교육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의도가 좀 깔려있는 듯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을 놓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전 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가정법을 쓰거나 의혹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보통입니다. 더욱이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김재련 변호사가 오늘 무고와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김변 변호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은 범죄 구성 요건에도 못 미치고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한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고발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자칫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박우순 전 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정치권이 자신의 입맛대로 정쟁에 나서면서 피해자도 고인도 모두 상처만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6일 검찰 인사위 예고, 추미애, 윤석열 또 충돌. 어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고요. 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미묘한 발언이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파장이 상당히 크죠. 통합당 쪽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좀 논평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아까 이제 조반장도 소개했지만 상당히 뭐 지도부는 입을 좀 다물고 있지만, 그러니까 좀 자제하고 있지만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신동근 의원 등의 그 비판은 소개했는데,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또 이현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정치를 하려면 이제 나가서 이제 총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하라든지, 또는 이제 검찰 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폄훼한다면은 기득권 지키기다, 뭐 등등의 뭐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제 관련한 발언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최 반장은 뭐 예상했죠. 파장이 이제 커질 거라는 걸요. 네,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메시지는 뭐 담당하는 참모들이 보통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윤 총장의 발언은 대검 참모들이 첨삭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윤 총장은 앞서 지난달 8일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 5줄짜리 입장을 내놓은 뒤 거의 한 달여 동안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뭐 소위 또 검사 육탄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 등 검찰을 둘러싼 여러 현안이 있었지만 말을 아껴온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이번 발언을 두고 뭐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작심 발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썼다면은 뭐 본인이 설명을 해야 뭐 정확한 의중을 알 수 있겠죠. 지금 나머지는 다 저희가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 맞다 이렇게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윤 총장이 자유민주주의와 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장관과 달리 임기 2년을 법으로 보장하는 건 이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추 장관이 이 독립성을 해쳤다는 주장을 에둘러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1월 윤 총장 측근들이 지방으로 인사가 나고 또 최근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일련의 이 상황이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흔든 것으로 보고 불만과 비판의 뜻을 단 것 아니냐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의 근거였죠. 검찰청법 제8조 개정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이 정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법무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대검찰 측은 개정 등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정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규정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사 지휘권 폐지를 추진 중인 미래통합당이 법무부와 대검에 관련 입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권력형 범죄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발언,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다 해석이죠. 해석인데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좀 분석이 정치권에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환매 중단 수사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어떤 형식으로든 윤석열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입장을 냈는데요. 검찰의 조직적 범죄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는 못할 터라면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식구 감싸기에 위법한 관행을 버리고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엄벌하여 사법정의와 기강을 안으로부터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이잖아요. 당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후보의 부인이 글을 하나 올렸다면서요. 네, 글은요, 이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 이유미입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올린 글을 보면요,
이 큰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린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영훈 교수면은 반일 종족주의를 쓴 뉴라이트 인사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그러니까 김부겸 전 의원의 손위천함이 되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의 부인은 이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이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이제와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러운 처지를 당하니 이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자,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반장, 김부겸 후보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네, 김부겸 후보는 오늘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당내 경선에서 연좌제로 비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언론에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장인의 빨치산 경력으로 시비를 거니 그러면 내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라고 따진 적이 있었다면서 이 교수는 학자의 길을 걸어왔기에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건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어제 이제 조반장이 소개한 내용이죠. 우리 법원이 오늘부터 이제 국내 법원, 그러니까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본격화된다고 얘기했는데 일본 제철, 그러니까 해당 기업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제철이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에 2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법 절차에 응하지 않아 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일본 제철은 계속해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을 지켜보며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오늘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본 제철이 늦어도 오늘 10일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항고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 제철의 즉시 항고 결정에 대해서요.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항고 결정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1년 반이 넘도록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들어온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신의 측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의 절차 진행이 너무 아쉽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즉시 항고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조반장이 소개했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한일 간의 상당히 이제 갈등 이제 좀 더 이상 한 번 더 이제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도 오늘 이어졌는데 스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가 이뤄지면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아소 경제부총리는 흐름상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밖에 이제 또 나온 속보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태풍 이름이 뭐지? 하구핏이죠. 하구핏. 태풍 하구핏이 중국 저장성을 강타했는데 피해가 엄청난 모양이에요. 강풍에 지금 아파트 창문이 산산조각 나고 상당히 이제 큰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앞서 고반장 발제 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좀 태풍의 간접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속보는 이거 대단한 건 아닌데 아베 일본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아베 일본 총리가 최근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 상당히 좀 자극적인 뉴스긴 한데 아무튼 그런 왜요? 저 속보 하나 아니 근데 거 있어서 말씀하시고 하지 말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본 주간지의 보도가 나왔고요.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해봐요. 신반장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오늘 정부 공급 대책이 네.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브리핑하고 이제 35층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입장 밝혔잖아요. 네. 과천시장도 입장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이제 공급 부지 중에 정부 과천청사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과천시장이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했다. 서울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 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혀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골프장이 있는 노원구청장 역시 네. 네.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는 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제 파장이 더 있으면요. 내일 저희가 정치부회의에서요. 한번 또 모아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일 검찰 인사위 예고, 추미애, 윤석열 또 충돌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34명, 강남 커피점 집단 감염 확산으로 잡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은 13명인데요. 최근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 다시 10명대로 늘어난 겁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커피 전문점과 양재동 식당 관련해서 오늘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만 12명입니다. 최근 캠핑장을 비롯해서 카페, 식당, 직장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카페와 음식점 이용 시에는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을 섭취할 때도 침방울 전파 우려가 있는 대화는 되도록 자제할 걸 당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소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복잡한데 신반장이 아주 정확하게 경제 전문가예요. 고 반장, 네. 얘기해야죠 우리.